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출발 성공 투자 어이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만큼이나 연준 파월 의장의 인내심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간밤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인됐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완전한 비둘기파적이었냐라는 해석에는 여러 해석들이 좀 분분하지만 비둘기파적이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소폭 떨어져 주면서 최근 4.3%대를 유지하던 금리는 4.2%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제 하반기에 인하 사이클과 관련된 추측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이를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이게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했던 간밤 분위기입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치닫고 오늘은 국내 옵션 만기인데요. 시장 속의 다양한 이슈들을 반영해서 투자 전략들 지금부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내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체린 앵커가 먼저 뉴욕 증시 전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재료 폭탄이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을 잘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일단 가장 메인 이벤트가 됐던 FOMC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준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성명서상의 주요 변화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월 내용과 대동소이했는데 특기할 만한 부분으로는 첫 문장이 있었죠. 최근 GDP 성장률이 급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순수출의 변화가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는 문장에서는 맨 끝에 further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증대됐다라고 강조를 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것은 완전히 추가된 문장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의 양대 책무와 연동된 리스크가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QT 축소를 추가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이었는데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기자회견에서 얻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월의 기자회견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만 핵심은 딱 이 한 판에 전부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요. Wait and see,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성명서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둘 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실업률에 방점을 둔다면 금리를 내려줘야 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잡기에 방점을 둔다면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극단적인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서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즉 지금의 관세가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미래의 경제와 성장,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연준의 미래 통화 정책의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대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준은 실제 경제의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금리를 내렸을 때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탓에 경제가 훨씬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약간의 경제 둔화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황이 급변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래도 빨리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안도감을 제공해주는 대목이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은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일단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금리 결정이 딱 발표됐던 시점, 이때 성명서가 같이 나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리스크가 함께 증대됐다라는 내용을 소화하면서 지수가 순간적으로 낙폭을 크게 벌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지금 연준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황이 변한다면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이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잘 어필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미중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또 주목을 하고 있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소식, 미국과 중국이 10일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장 초반에 시장에 이 상승 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과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먼저 그 관세를 내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토요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의 결과를 잘 보셔야겠고요. 장 막판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AI 칩 수출 통제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주들 오늘 히트맵을 열어보시면 막판의 상승폭을 확 벌리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면 이제 바이든 정권 당시에 도입됐던 프레임워크입니다. AI 확산 프레임워크. 이것이 뭐냐? 국가들을 미국과 우호국, 적대국, 그리고 중립국, 이 정도의 등급을 나눠서 AI 칩 수출 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규칙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철회할 거다라는 대변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했던 건데, 만약에 이것을 철회하게 된다면 수출길이 뚫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이제 토요일로 예정된 미중 협상에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1%, 브로드컴과 AMD 역시나 그 중국으로 칩들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해당하겠는데요. 2% 안팎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7%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져봐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파벳의 주가 급락의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알파벳의 반독점 재판, 거기 법정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AI 검색,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챗 GPT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딱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를 한다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오픈 AI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파벳에게는 정체성 자체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은 애플에 연간 200억 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아시겠지만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구글 검색창이 뜨거든요. 그 대가로 내고 있는 비용인데, 만약에
구글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깨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역시도 관련한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양사의 주가가 함께 미끄러졌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주요 특징주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죠. 테슬라, 믿었던 중국 시장에서도 4월 판매량이 감소했다.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국 안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에 비해서는 머스크 CEO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는 적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안에서 비아디 등과 같이 아주 빵빵한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월 판매량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연간 가이던스를 내려잡았다라는 실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제 FDA가 얼마 전에 복제약의 판매, 유통을 중단하라라고 권고를 했었잖아요. 이제 복제약의 유통이 완전히 재고되고 난다면 하반기부터는 위고비 판매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2%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서학개미 분들을 좀 올해 들어서 속썩였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와줬습니다. 현재 장 마감 후 12%대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숏 스퀴즈에 나서면서 주가가 추가 급등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랩업을 해봤습니다. 오늘 국내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희재 앵커 받아주시죠. 네, 바로 받아서 출발을 해볼 텐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파월 의장 입에서는 금리 인하 신중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 쭉 전해드린 것처럼 뉴욕장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어제 이 경계감은 일정 부분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꽤 선방했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나서 올라온 우리 시장은 출발 자체는 다소 약했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보합권 내에서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코스닥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중에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래소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양시장은 끌어올리며 종가상으로 긍정적인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5%의 상승으로 2,573선, 코스닥은 722선에 가까스로 빨간불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긴 휴가 치고는 그래도 그 공백을 다 잊고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어제 계속 심각하게 전해드렸던 게 바로 환시였었잖아요. 어제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을 뒤흔들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가장 컸었는데 보시면 7원 정도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초반 분위기는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도 점점점 낙폭을 줄여가면서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400원 아래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워낙 강세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그 전과의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어서 우리가 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제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은 그 공백기만큼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MC 대기 숨고르기 속에 미증시는 내렸는데 장중에 반전을 도모했던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위안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달러도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적으로 부양 패키지 9시에 발표가 되면서 기준금리 포함해서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쉬고 나서 이틀 연속 상승했고 위안 달러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절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상단폭은 제한되면서 긍정적으로 변동성에 크게 기인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이 미중 스위스에서의 이 첫 공식 회담이 이어질 거다. 10일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재무장관 만나고요. 중국의 부총리 함께 만나면서 드디어 고위급 미중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폭발적인 강세는 아니었지만 시장의 경계 심리를 억누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미 나스닥 선물이 어제 오전 분위기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유입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어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또 반도체 중심으로 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하이닉스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연이틀 확인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섹터 좋았던 쪽을 쭉 들여다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400원 아래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공, 여행, 전력, 그러니까 유틸리티 쪽 좋았고요. 방사는 관세 경계감 속에서 아직은 풀리지 않은 이 결과를 앞두고서 긍정적으로 무풍제 속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방산주의 어제 랠리 참 대단했었고요. 뒤에 짚어봅니다. 낙폭과대 종목들도 다 같이 좋았는데요. 화학, 건설, 유통, 내부적으로 추경과 함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반영되고 있는데요. 화학주들도 모처럼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치, 정책 테마 대단했고요. 신재생, 정책이죠. 웹캐시, 그러니까 지역화폐, 저출산까지 다 같이 좀 순환매 양상을 띠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반면 좋지 못했던 쪽은 원전, 의약품 자동차, 2차 전지인데요. 원전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출 계약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결고리에서 짚어드릴 텐데 또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긍정적으로 다시금 낙폭 만회 그 이상까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품목 관세 때문에 어제 의약품 많이 안 좋았었고요. 자동차는 미일 회담에서 특히 자동차 이 품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설전을 벌였었죠. 이 때문에 어제 투심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원화 강세라니 그동안 그나마 달러 강세로 수혜를 받던 자동차주들이 투심이 어려웠던 이유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미 하원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보조금 축소될 가능성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폐기가 되진 않더라도 보조금 기존 것을 축소할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로 인터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 같은 정책 리스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이 요게 이제 밈인데요. 결국 표준어로 바꿔주셨네요. 원래는 네, OE 해서 이제 잘못 쓴 이 표준어가 아닌 것이 밈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리고 많은 이들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어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항공주가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를 잠깐 볼까요? 일단은 어제 시세입니다. 웬일인가요? 이 무거운 대한항공이 날아올랐습니다. 8%의 급등으로 시총이 6,400억 원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증감만 이 정도입니다. 진짜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어제 갭으로 상승 떠서 출발을 했고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살짝 윗꼬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그리고 LCC까지 일제히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강세 가장 주요했고요. WTI도 최근에 오펙의 증산 이후에 6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진다면 대세 상승기 가능하지 않겠어? 게다가 대한항공은 이제 연초에 미국의 수장이 대한항공을 방문해서 이 MRO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됐습니다. 역주행했던 군용기 MRO 모멘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8% 그야말로 시세 분출을 이뤄냈습니다. 순이익에 얼마나 반영될까요? KB증권에서는 이런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이 손익에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입니다. 지금 환율이 50원 하락할 때 만약 1,400원에서 1,350원까지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물론 분기 평균이 중요하겠지만요. 일단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50원 떨어지면 올해 영업이익 추정이 한 1,390억 원 정도 플러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여객 단가가 늘어나고 특히 우리 한국인 여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평균 여객 단가 비싸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것이 영업이익의 추정으로 봤을 때 830억 원 플러스가 되고 영업비가 낮춰지면서 플러스되는 영업이익은 560억 원. 이자 비용 떨어지면서 플러스되는 이익은 57억 원. 그밖에 외화 환산 이익까지 포함해 봤을 때 거의 1,400억 원의 이익이 플러스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퍼 계산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K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가 선 반영됐어. 좀 힘 빠지죠. 그리고 주가가 정말 최대 이익을 4년 내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억눌렸던 이유 자체는 사실 이익이 아니다. 불확실성 축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은 건 이 같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관세, 전쟁, 정치 혼란, 환율, 유가, 금리. 그래서 대외 환경이 완전히 안정돼야만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퍼의 계산을 다시 상기시킬 때에는 이 같은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풀려야 되는 과제고요. 어제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 NDF 쪽에서 다시금 1,300원, 90원대, 1,390원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제보단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워낙 강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올지 여부까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군용기 MRO 이야기하면서 대한항공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함정 MRO, 군용기 MRO, 결국은 방산을 둘러싼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방산이 다시 한번 시장에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정말 어제 모처럼 만에 외국인이 거래소를 사는 그 유동성 파티에 다시 한번 방산이 초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1등이었습니다. 지저저 리스크, 반갑진 않지만 이 같은 내용들도 투심에 영향을 주며 중소형 방산도 움직였고요. 유럽 자주국방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라인메탈도 독일 증시에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 MRO 이것이 새롭게 부각받고 있고 수주 실적 말모죠. 4대 방산주가 올해 100조 원 수주를 넘어설 것이다. 이 잔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른 등락률을 쭉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했고요.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모두 신고가였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대장이 어제 얼마나 잘했냐면 시총 5위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89만 원의 저력을 보이면서 증권가에서 100만 원, 130만 원 보고 있는 구간인데 비웃듯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현대차가 39조 2천억 원의 시총이었어요. 워낙 현대차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18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밀어내고 시총 5위에 등극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은 이제 40조 5천억 원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5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가 들어올 구간은 없을까요? 관세에 있어서 피해와 그리고 여기에서 강자로 지금 다시금 시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쪽으로 인도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부분은 LIG 넥스원이 한화 그룹주가 살짝 쉴 때에도 잘 달렸었거든요. 어제도 신고가였습니다. 물론 음봉이긴 한데 오늘 실적 중요하겠습니다. 내일이 IR이고요. 오늘은 실적인데 영업이익 한 10%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650억 원이 시장 컨센이고 증권가에서 나오는 게 한 500억 원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1분기는 잘 못할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중론이고요. 2분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지금 수주잔고 채울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다. 증권가에서 지금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어제 종가 보시면 33만 6,500원 거의 다 도달이 됐거든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시죠. 자, 항공주가 쏘아올린 공 어느 쪽으로 갔냐면요. 낙폭과대주였습니다. 원화 강세라는 새로운 이 환율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은 고공행진했던 쪽보다는 못 갔던 쪽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요. 이들 이야기는 따로 빼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다른 쪽에서의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1년간의 차트를 쭉 보여드리는 건데 거의 비슷하죠. 지금 빠지고 있는 속도는 시클리컬 다 비슷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시클리컬 안에서 롯데케미칼 장기 낙폭과대주인데 9.8% 올랐어요. 1분기는 지금 실적 아직 안 나왔는데 적자 지속될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적자폭이 좀 축소될 거다. 그러면서 유가도 안정돼서 이젠 조금씩 한국의 이 정유사들 정제 마진 좋아지고 특히 LCC의 열의 국면이 탈피되는 이런 변화를 보여줄 거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조금 다른 내수주와 이 건설사인데요. 이 CU 편의점 갖고 있는 BGF 리테일도 어제 6%나 올랐는데요. 1년 내내 좀 빠졌습니다. 워낙 1분기에는 매출 역성장이라는 업계 전체적인 안 좋은 변화를
겪고는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정책이 있습니다. 추경, 금리 인하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G드래곤과 이 CU가 협업한 이 하이볼 캔이 다 전량 판매됐다라면서 어제 CU의 모멘텀을 살짝 더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GS건설도 추경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데요. 1분기 역시나 실적은 안 좋았는데 하반기의 수익성이 점차 좋아질 거다. 공통적이죠. 하반기엔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기대감, 더불어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함께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쪽으로는 점포수 더 안 늘리고 있다고 하고 또 롯데케미칼 쪽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 인식, 여기에서의 추세적인 상승은 누가 끌고 갈지 조금 더 그 대장을 지켜보시죠. 다음은 이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레거시도 HBM도 어제는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쪽은 이 폴더블 그리고 신성장 모멘텀이 있는 유리기판 두 섹터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가죠. 아이폰 내년 가을에 출시될 거 거의 확정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폰 17로 나올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폴더블 18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7도 그 봄에 내년 봄에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상하반기 신제품 모델 모멘텀이 있다라는 내용이 IT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Z 폴드와 비슷하게 펼치는 책 모양입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비슷한 정도의 두께로 나오게 될 거다. 20cm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요. 역대 최대 폴더블 폰을 전망하고 있다. 역대 최고가의 폴더블 폰 가격이 될 거다. 우리 돈으로 300만 원 넘어갑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렇게 아이폰 폴더블을 통해서 2026년은 폴더블 폰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 거라는 증권가의 평가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두께를 얇게 하는 슬림화 추구 트렌드를 끌고 가고요. 중국에서는 한 번 아니고 두 번 접어 트리폴드에 대한 기술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힌지를 계속 보자고 하고요. K칩 바텍이 탑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OLED, 어제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폴더블 아이폰을 통해서 2026년이 IT OLED의 전성기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MC눅스뿐만 아니라 OLED 전체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시면 덕산 네오록스가 5.4% 올랐습니다. 지금 4월 초순만 하더라도 22,000원대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3만 원대까지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 추세적인 상승이 과연 가능할까요? 내년 봄, 가을의 모멘텀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기억해 주시고요. 유리기판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MTN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 내놓은 내용입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K 소부장과 기술 교류회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망을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달 말에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는데 국내 소부장 종목들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코닝사, 한국에 있는 코닝사 포함해서 자비스, 이노메트리 함께 여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리기판 공급사 최종 선정하는 막바지 단계로 업계는 보고 있고 아마 올해 말에는 벤더사를 듀얼로 해서 최종 선정하고 내년에 삼성전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양산에 들어가게 될 거다. 삼성전기는 약했고 SKC는 경쟁사라 그런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필옵틱스, 램테크놀로지, 이노메트리, YC캠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소부장이 워낙 눌려있는 구간 안에서 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유리기판의 시세 다시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이브에 이어서 SM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잘했습니다. 스했다. 그런데 세로닌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6거래일 만에 조정받으면서 12만 5,5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어제 장중 신고가가 13만 4,300원이었는데요. 잘 달려가다가 제동. 내용을 쭉 보니까 매출액은 컨센 대비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말씀드렸다시피 잘했고요. 음반, 음원 매출 괜찮았고 콘서트 모객수도 좋았습니다. MD 쪽으로도 아무래도 콘서트 열리게 되면 MD 쪽 판매도 같이 뒤따라서 상관관계를 갖고 좋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 보기에는 SM이 2분기에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529억 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디어유 연결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2분기부터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파, 라이즈, NCT 하츠2하츠, 지금 신인인 하츠2하츠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죠. 더불어서 기존 걸그룹이자 보이그룹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공연과 관련된 그리고 컴백 이후의 활동을 통한 이익도 증가할 거다. 내년은 1,800억 원. 이렇게 되면 이건 올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0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작년 대비 2배의 이익 증익이 가능하다. 15만 원까지 보는 이 리포트가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왔거든요. 어제 12만 5,500원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15만 원까지 봤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할지도 시간 허락한다면 저희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 내용입니다. 채린 앵커가 잘 전해드렸죠. 한 줄로 요약한다면 거침없는 트럼프와 인내하는 파월.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리 인하 신중론을 끌고 갑니다. 지금 연준의 2대 책무가 너무 어려워졌다. 아까 아주 유연한 발음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문구가 추가됐거든요. further. 그러면 더 어려워지면 앞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가져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연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따라가 봤을 때 지금 지표를 더 봐야겠구나. 당장 6월 금리 인하가 가장 기대감 컸던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5월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가 너무 괜찮아라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열어봤을 때 6월 금리 인하가 당장 쉬울까에 대해서는 지표를 계속 따라가 봐야겠고요. CME 패드워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인하 가능성이 80%로 전월 대비 거의 변함 없었고요. 더불어서 7월 인하 가능성도 58%로 그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트레이더들도 지켜보겠다는 시각인 것 같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 거침없이 갑니다. 대중관세 145%, 우리가 먼저 아니다, 철회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오른 이유는 여기 두 사람의 발언에 실망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끌었었던 AI 칩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번복되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중심으로 한 반도체 칩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판으로 연결고리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해보죠. 가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매크로적으로 FMC 그리고 국내 옵션 만기라서 수급 변동성 더불어서 협상 결과 대기 모드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제 선제 인하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경계 심리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경계 심리가 지속된다. 관세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 방산 어제도 보여줬다시피 이 대한카드가 뚜렷하게 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셔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핵심이 반도체 막판에 올랐기 때문에 AI 칩 규제 철회와 함께 우리 반도체의 투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한번 연결고리를 지어봅니다. 금리가 4.2%로 떨어지면서 당장 금리 인하 6월에 진행되진 않겠지만 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기조를 나타내면서 바이오 로봇, 어제 로봇 괜찮았는데 바이오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ADC 중심으로 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도 이 낙폭과대 안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원전의 경우에는 체코 원전 불발 가능성 어제 컸었는데요. 거의 다 양봉 마무리가 됐고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들도 대거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체코 전력공사에서도 한수원과의 이 연결고리, 우리는 한미 동맹 여전히 끈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전력 수요 폭증하는 가운데 원전이 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 변화 안에서의 원전의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정치, 정책, 오늘도 아마 뜨거울 겁니다. 거래가 많이 쏠리게 될지 종목별로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제 장중 올랐던 한덕수 후보 관련 종목들은 대거 밀렸는데 김문수 후보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하루를 걸러 일일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매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적 예정인 종목들까지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낙폭과대 안에서 또 게임이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미나이커 게임 좀 하시나요? 이 섹터 분석해 주시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은 카트라이더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인데 그 이후에 게임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낙폭과대였던 만큼 주가 자체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임 종목들의 시세입니다. 전일장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7%대의 강세, 데브시스터즈도 4%대의 강세를 기록하는 등 약간은 선별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빨간불을 켜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일단 4월 달의 상승률입니다. 4월은 사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주라든지 화장품주 이러한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섹터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넷마블,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은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게임 섹터들의 어제의 반등이 유의미한 반등이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호 발급이 가장 큰 이슈이잖아요. 한알령 해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판호 발급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중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이 판호 발급을 살펴보시면 2017년과 2024년 동안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작년에는 11건이나 발급을 받으면서 19년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빨간색이 크래프톤이고 보라색이 NC소프트인데요. 크래프톤은 최근에 게임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그나마 그 섹터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NC소프트는 진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인데요. 고점은 104만 원대에서 형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1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NC소프트는 정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종목인가라고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섹터 종목입니다. 판호 발급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시죠?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와 현재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중국의 판호를 발급할 경우에는 그게 매출로 직결이 되면서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식이 있었고 그게 진짜로 일어났는데 현재는 그 공식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게임사들의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게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한알령을 부과했을 때 중국 게임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지금 판호를 다시 발급을 받더라도 이제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게임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산 게임 수출액 중에 중국 차지 비중을 살펴보시면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정말 많이 감소했는데요. 약 15%포인트 4년 동안 감소하면서 수출액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 부분에서 우려감을 빚어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 소비 트렌드 변화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던 게임 유형이 바로 이 MMORPG 게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MMORPG 게임 선호도가 정말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도파민에 중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쇼폰 비중이라든지 방치형 또는 캐주얼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MMORPG를 주력으로 하는 게임사들의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 매출 상위 20위 게임 내 MMORPG의 매출 비중이 81%나 됐는데 2024년에는 39%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따른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증권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국인 사용자의 유입 증가 추세였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거기서 이용객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 스팀 내의 설정 언어 1위가 중국어였고요. 33.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이게 더 증가하면서 50%를 넘겼다는 점. 그리고 현지 매출 규모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55.1%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판호를 많이 발급받고 한일령이 해제될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MMORPG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그 흥행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또다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했던 우리나라 MMORPG 신작이 초기에 흥행 조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매출 순위를 살펴보시면 MMORPG 게임이 상위 5위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이러한 게임들이 좀 순위권에 있었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게임이 5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MMORPG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매니아 이용자층이 확고한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MMORPG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지금 새로운 기회는 그러면 어디서 포착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사들 이제 생존 전략을 마련을 해야 실적이 또 좋아지고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콘솔 및 서브컬처, 방치형 게임의 흥행, 이 부분에 발을 맞춰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이 피해 거짓을 시작으로 해서 콘솔 게임이 흥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콘솔 게임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넥슨이라든지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이러한 대기업에서 콘솔 게임의 기대작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의 이 심즈 같은 인조이 게임, 인조이가 이번에 흥행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게임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예전만큼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재창작 형태의 신작, 이 부분도 최근 들어서 공략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대표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하는 포인트는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과 동남아 시장의 유저들이 거의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커지고 있는 콘솔 게임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동남아 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MMORPG 게임을 아직은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메리트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들을 공략을 해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공략 포인트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다가 넷마블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크래프톤 다음으로 또 여전히 좋은 시각을 유지하는 분위기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다올투자증권, DS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줬는데 다올과 DS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조금만 보고 갈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게임 섹터 자체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넷마블은 조금씩 가파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수급을 살펴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만 짚어보자면요.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사들입니다. 게임사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한 기업이 바로 이 넷마블이라는 점, 따라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떤 주가 반응이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작 기대감도 많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총 9개의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5월 15일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출시가 되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성과가 예상이 된다라는 반응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6월에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가 출시가 되는데요. 왕좌의 게임은 예전부터 명성이 높은 게임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유저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고요. 최근에 동남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거기서 매출을 땡겨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주목 포인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섹터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유의미한 반등일지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임 섹터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을 알아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개장 준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재료가 많아서 두 분의 해석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재규 나도 투자자문 본부장,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잘 보셨어요? 네. 두 분 해석 궁금합니다. 자, 먼저 바로 이재규 본부장님께 FOMC 질문 드려볼게요. 동결은 많은 부분들이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온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했다. 일단 동결 배경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시장 진단, 여기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별 타격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분석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감이 많이 상쇄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와 작년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2025년도 연말에 금리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금리 변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50bp에서 많게는 100bp 수준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와 관련돼서 이 관세 부분 자체가 시장에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4월 초 중순부터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고서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쨌든 소프트 데이터 쪽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지만 하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코멘트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FOMC도 있었지만 뭐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10일 날 미중 뭐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FOMC 결과물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리스크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게 관세 때문인 건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요. 결국은 그럼 연준 이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인가? 네, 맞죠.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4월 9일 날까지 우리 시장이랑 미증시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당시에는 관세 전쟁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피해를 많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계속해서 한 발씩 빼고 있죠. 지금 가만 보시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미증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주가의 흐름과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반비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관세 문제를 크게 만들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금리 인하는 스탠스가 좀 지속이 되겠지만 그 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정점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실적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반등 모멘텀이 뭐가 될 것인지 물론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묻지않은 또 추가적인 무언가가 나와줘야지만 시장 자체가 반등력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달력을 한 장 한 장 찢듯이 지금 이벤트를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소화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이 최근 반등을 주는 그 추세를 깰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막판에 결국 FOMC 영향력은 조금 미미했던 가운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끌고 갔던 AI 칩 수출 통제 이거 뒤집힐 것 같다. 이 내용이 결국 미증시를 이끌었다는 해석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우리 반도체 기대해도 될 만한 이슈예요? 그런데 해당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이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던 이제 미 증시였는데 장 마감하고 또 어떤 속보가 뜨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는 없다고 또 못을 박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간밤에 이제 마무리됐던 어떤 반도체 IT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조금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IT는 저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이제 행정부도 어떤 부분을 지금 견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중국이 지금 발빠르게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을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미국이 더 폐쇄적으로 나가게 되면 중국에게 초격차 경쟁에서 많이 따라잡힐 위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스항 CEO와 트럼프가 지난주 주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지난주 혹은 지난달보다 조금은 관대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 오히려 조정은 기회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였죠. AMD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MD 실적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로는 AMD가 사실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경쟁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워낙 두 기업의 기술 격차라든지 매출의 규모가 차이가 많다 보니 그동안 AMD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AMD 실적이 올라오면서 첫 번째로는 AMD와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HBM 고부가 가치 반도체는 여전히 좋구나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반대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AMD가 일정 부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의 싸움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소게임 양상이 나온다기보단 AMD 갈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엔비디아가 갈 때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마감하고 나서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지금 보실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종목을 잘 추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 시에 매수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소부장주들은 크게 세 기업을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파크 시스템즈는 어제 장대 양봉 또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가 강하니까 한미반도체가 좋을까요? 하나 비전이 좋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적은 소부장주들을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은 1순위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화면에 방금 나가고 있었던 하나 비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뭐 AI 칩이니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여러 가지와 또 이제 엮어서 볼 수 있는 쪽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니까요. 이쪽과 좀 연결돼서 리노공업 ISC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ARM도 네. 장 마감하고 나서 가이던스 실망감 때문에 11% 급락이 나오고 있대요. 네.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나 이쪽에도 또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종목이잖아요. 네. 이건 괜찮은지요? 일단 디자인 하우스의 대표 기업들은 분명히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 하우스와 반도체 소부장을 좀 같이 보시는 것보다는 별개로 나눠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주들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과 우리나라 국내 시장 한정입니다. 한정으로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 디자인 하우스는 여전히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밸류체인 안에서 좀 차별화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쪽 파크시스템즈, 한화비전, 리노공업 ISC 기억하겠습니다. 반도체 기대 하나 너무 또 강한 기대를 갖진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어제 좋았던 중국 소비주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본부장님, 어제 간밤, 두 분 다 본부장님이시죠?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 간밤에 이 FOMC 소하고 나서 미 국채 금리가 계속 4.3을 유지하다가 4.2로 살짝 떨어졌어요. 네. 바이오 또 많이 밀렸는데 여기서 기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 바이오에서 중국 소비주로 좀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던데 어떤 전략 필요해요? 일단 뭐 중국 소비주가 좋았던 시기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중국 소비주가 올라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중국 소비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조금씩 부러지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 데이터가 좀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들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견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완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자금 자체가 2024년도에 수익률 게임을 마치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되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의약품 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밀림이 나왔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소비주는 원래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수출 물량이 작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좀 따져보니까 수출 물량이 또 작지가 않더라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조에서 5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나 중후반기로 지나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당시에 이제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 종목군들이 조금씩 주가 흐름이 꺾이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부각됐었던 기업들 말고 조정을 좀 받았었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뭐 페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많이 안 꺾였는데, 이 반도체 쪽 같은 인벤티지랩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라파스 같이 이제 다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원래는 주사제에서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진행이 됐다가 경구형으로 진행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패치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패치형 쪽에서는 이 라파스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말고 비만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미용기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도 좋은데 이 중에서 대웅제약이란 기업도 있거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톡신과 필러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패치제 쪽에 대해서 비만 패치제 쪽에 대해서 전임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만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단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회라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 말고 비만 쪽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비만은 여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패치 쪽으로의 후발주자 움직임, 대웅제약도 꼽아주셨기 때문에 모멘텀 받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두 분께 다 AS 받아보고 싶어서 일단 이재규 본부장님, 실리콘2 어제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3월 13일에 주셨는데 쭉쭉 올라가는 모습. 지금 더 챙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더 가져가요?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실리콘2보다는 최근에는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이 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덜 간 쪽이죠? 예,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반사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뭐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내로 계속해서 물량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4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궁금해요. 김태성 본부장님 종목인데요. 네. 잘 가고 있고요. 쭉쭉 가네요. 롯데 관광개발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어제까지 분위기 너무 좋던데요. 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앞서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루 이틀 상승한 게 아니라 이미 좀 시세를 받은 지 꽤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이 뭐 드라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주가가 저조했던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뭐 나쁜 뉴스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코로나 이전 치료 지금 실적이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도 저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단이 약 15에서 20%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보면 14,000원대를 한번 목표를 잡고 그 전후를 한번 매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예. 하겠고 만약 파라다이스 난 그래도 이쪽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이쪽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라다이스가 만약 13,000원을 넘어가는 슈팅 구간이 나오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은 뒤따라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매매 전략에 참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유망주로 주셨던 쪽인데 롯데관광개발의 상승률이 대단하네요. 30% 넘어갑니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고 룸도 남아있다라는 측면까지 기억해 주시죠. 두 분의 중국 소비주 챙기는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예요. 좀 시간이 왜 이렇게 없죠? 저희 빠르게 가볼까요? 네. 방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수출의 대장이었던 자동차 품목 밀어내고 이제 방산 새롭게 우리 시장 안에서의 몸집이 커지는 모습을 대변하는 이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리 굳히기?
네, 일단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 수출 관련된 점유율이 10%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봤을 때 매력적인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방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유럽 쪽에서 라인메탈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PBR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나라 방산 기업들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외국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PBR 기준으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룸은 좀 더 열려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산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제 시세를 통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좋아요. 하는데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LIG 넥선과 한화 시스템과 현대 로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코치 테크놀로지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가격 자체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치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 못 갔네요. 진짜 좀 답답하게 200일선에 매번 부딪혔거든요. 이제 어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19,000원 그 이상까지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우리 이슈와 함께 공략할 섹터로 가보면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저희가 앞서 이슈로 바이오 잠깐 보긴 했어요. 네. 의약품 품목가세 이야기도 나왔고 비만치료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태성의 픽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어떤 이슈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 하기 전에 저도 방산 이야기는 좀 한번 짧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 네.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2주 전에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것은 조금 힘들고 현실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기는 힘들고 차라리 조선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만약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 이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포모 현상이 시달릴 수 있으니 만약 보신다면 현대 로템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전략을 좀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좀 드려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어제 이제 또 움직였었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소형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테마적으로도 혹은 실적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동아이스티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앞서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이 제약바이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좀 드려보면 제네릭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더 만들기 어렵냐라고 하면 제네릭보다는 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하는 단계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제네릭 제품보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다수가 지금 북미 쪽으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다행인 건 뭐냐 만들기 어려운 만큼
원가가 인상된 만큼의 어떤 판가 인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동아S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북미 시장에 제대로 진출한 매출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SD 같은 경우에는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동아SD에 대한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한번 적극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연속성을 보이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이니라는 타이밍으로 보시기보단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 현재 구간에서 오늘 시초에 베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42,000원 잡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모멘텀을 딛고 이제는 실적과 새로운 이 표적 단백질 분해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임상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잘 추려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동아SD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태성의 픽이었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로봇인데 네. 어제 잘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 주도주로서 좀 자존심을 잃어간 지 꽤 됐잖아요. 다시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어제 올라온 로봇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꽤나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였고 그와 비슷한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2025년도 들어서 1월 달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부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움직이면 전력기기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AI 움직이고 로봇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쨌든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쉬다가 어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큐렉소를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의료용 로봇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로보티즈가 좀 더 규모가 있어가지고 로보티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도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지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액추에이터 안에 이제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액추에이터 쪽에 대해서는 로보티즈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도 굉장히 좋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많이 몰려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 협동용 로봇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액추에이터의 사용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상반신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하반신은 이제 뭐 휠이라든지 바퀴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세미 휴머노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휴머노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 공장에 LG전자와 관련돼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도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가 2024년도까지는 적자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지만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PS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그래도 우리가 뭐 하이젠 R&M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로보티즈를 우리가 좀 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제가 지금 원고에 적어놨는데 목표가는 4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41,000원.
지금 동아ST, 로보티즈 픽으로 주셨는데요. 프리마켓 기준으로도 1에서 2% 두 종목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평가를 받을 이 두 종목들 지켜봐 주시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재규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1%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7%의 반등으로 움직임 나옵니다. 소부장단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강세였죠. 2.8%의 강세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어제 강했던 유리기판이 오늘도 좋네요. 지금 피롭틱스, YC캠 나란히 2에서 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PSK홀딩스도 테크윙도 나란히 강세로 소부장단 분위기 좋고요. 다음 거래량 상위 랭크된 종목들 움직임 볼까요? 이 지역화폐, 웹캐시 오늘도 정책주 들썩이나요? 코나아이가 7%의 급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루엠텍도 오늘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노보노디스크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간밤에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실망감에도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개별 이슈도 있는데요. 강세 움직임 두드러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움직임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화시스템이 오늘 2%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기후정책 관련해서는 그린케미칼 원전의 회복 속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에서 멈춰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